TTA 용어사전 3종 종합해설 강의의 MM 만능 아카데미 노우석 강사입니다. 사전 해설은 최신 ICT 시사상식 2021 우리시대 데이터 용어로 보는 5G AI 블록체인입니다. 당 교환과 강의의 대다수인 약 90%의 이미지는 별도의 출처가 없는 이상 TTA 정보통신 용어사전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목차는 다음처럼 진행됩니다. 먼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기술은 3D 프린터와 생명공학이 결합된 인쇄 기술로 살아있는 세포를 3D 프린팅처럼 원하는 형상 또는 패턴으로 기존 3D 프린터처럼 적층해서 조직이나 장기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컴퓨팅 기술이 물리형 대사물과 융합된 사이버 물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생체 조직 대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기술은 화상, 궤양, 당뇨 등으로부터 손상된 피부나 조직을 치료하는 기술부터 의수 및 장기 등을 대체하기까지 활용 범위가 넓고, 기존의 방식처럼 기증자를 찾을 필요가 없으며 유전자도 들어맞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어 환자 본인의 세포를 배양하여 3D 프린터로 피부를 직접 상처 부위에다 출력합니다. 무엇보다도 환자의 부상 부위를 스캔하여 상처 부위의 깊이와 넓이를 측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배양된 피부 조직을 맞춤형으로 인쇄하기 때문에 피부를 덮기 때문에 2차 감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구급차나 이송 헬기로 이동하고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어 응급구호나 오지에서의 의료 활동에도 도움이 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용 최첨단 의수 제작에도 3D 바이오 프린팅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부 센서가 팔의 미세 근육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파악해 움직이기 때문에 물건을 짚거나 악수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정밀 스캔으로 맞춤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기계장치와 인체 간의 유격에 따른 손상이 없습니다. 번외로 다양한 방식으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재 한계가 매우 뛰어난데, 그중 하나가 리플리케이터라는 것이 그중 하나이며, 전통 3D 프린터로 머리카락보다 가는 소재를 층층이 쌓는 방법으로 3D 입체물을 만들고, 이 리플리케이터는 복제할 물체를 스캔 기기로 360도로 촬영한 뒤 빛에 굳는 특수 합성 수지 용액이 들어있는 원통형 용기에 빛을 쏘아서 모양을 만들어 합성 수지 용액이 빛을 받아 증발하여 굳는 성질을 이용해서 기존 프린터보다 빠르고 세세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레진 3D 프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5G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5G라는 용어는 4G 즉 4세대 이동통신에서 진화된 이동통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마케팅 명칭으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통신국에서 정한 공식 명칭은 IMT 2020이지만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세대로 구분하여 5세대인 5G 용어를 사용합니다. 5G는 이동통신 국제표준화 단체인 3GPP의 기술 상표명이기도 하며, 과거 4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3GPP의 상표명은 LTE, LTE 어드밴스드, LTE 어드밴스드 프로입니다. 3GPP 표준 릴리즈 15부터는 LTE 어드밴스드 프로에 해당하는 표준과 새로운 무선 접속 기술인 NR에 해당하는 표준 모두에 대해 5G라는 로고와 상표명을 적용합니다. 즉 LTE 어드밴스드 프로를 포함하는 기술 표준 TS 36계열과 NR을 포함하는 기술 표준 TS 38계열 등 모든 릴리즈 15 표준부터는 5G 로고와 상표명을 사용합니다. MIT 2020 표준은 주요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초당 최고 20GB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 ITU-R 전파통신 총회 RA15에서 2020년경 상용화를 목표로 하였기에 IMT 2020을 공식 용어로 채택하였습니다. ITU-R 표준은 IMT 2020 핵심 기술의 성능 요구사항으로 이미지와 같이 8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최고 전송 속도인 피크 데이터 레이트는 20GB, 사용자 체감 전송 속도인 유저 익스페리어드 데이터 레이트는 100MB, 주파수 효율은 기존 IMT 어드밴스드 대비 3배, 이동 속도는 500km/h, 전송 지연 시간인 레이턴시는 1ms, 1평방킬로미터당 단말 연결 밀도는 100만 개, 네트워크 에너지 효율은 IMT 어드밴스드 대비 100배, 1평방미터당 트래픽 용량은 10Mb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번외로 IMT 2020 기반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크게 세 가지의 사용 시나리오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좀 더 빠른 속도의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광대역 이동통신, 데이터 오류와 지연이 거의 없는 초고신뢰 저지연 통신, 그리고 단위 면적당 대량의 기기를 연결하는 대규모 사물통신이며 사용 시나리오에 따라 IMT 2020의 기술 성능 요구사항은 달라집니다. 5GS는 5세대 무선 접속망과 그 핵심망인 5GC를 합한 전체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5G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은 외부 패킷망인 PDN이라고 불리는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사용자에게 음성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LTE와 연동되어 와이파이 등과 같은 non-3GPP 무선 접속 기술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망은 단말이 이동 환경을 제공하는 무선 접속망과 단말 데이터를 처리하고 다른 망과의 상호 연결 등을 제공하는 핵심망으로 구성되며 3GPP는 5G 이동통신망의 LAN 이름을 NG-LAN으로 NG-LAN에 연결된 핵심망을 5GC, 5G 코어 네트워크라고 하며 NG-LAN과 5GC를 합친 전체 시스템을 5G 시스템, 5GS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번외로 5GS의 기술적 특징은 아래의 세 가지인 사용자 평면과 사용자 평면 분리, 기능 설계의 모듈화, 적용 가능한 부분의 네트워크 기능 간 처리 절차를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5G 핵심망은 NG-LAN과 외부 패킷 데이터망 사이에 있으며 사용자에게 음성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GPP는 3GC의 이동통신 업계의 새로운 기술 개념인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기술과 SDN이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기술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 기능을 정의하고 이 기능들을 5GC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LTE 핵심망과 다르게 모든 기능들을 좀 더 유연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능들 중 NG-LAN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제어하는 기능을 AMF, SAMF, UPF라고 부릅니다. AMF, SAMF는 제어 평면을 처리하고 UPF는 사용자 평면을 처리합니다. LTE 핵심망인 EPC에서는 이동성 관리 장비가 제어 평면, 서빙 게이트웨이와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 게이트웨이가 사용자 평면을 처리합니다. EPC의 MME, SG, MME, SGW, PGW가 별도의 네트워크 요소로서 특정 장비 형태로 구현된 반면 5GC는 네트워크 기능들로 정의되어 있어 EPC보다 좀 더 유연하고 가변적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5G 지상파 협력 방송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기술은 지상파 방송을 5G 이동통신망에 연동해 5G 스마트폰 또는 5G 모뎀이 탑재된 수신기에서 고화질 방송을 제공하는 기술로서 스마트폰이 유심카드 또는 별도 서비스 구독 절차 없이 5G망에서 방송을 직접 수신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진화를 위한 기술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이동통신 표준 협력체인 3GPP가 7월에 제정한 5G 차세대 표준이 릴리즈 16은 지상파 방송과 실시간 선형 방송 기능을 포함하여 기존 DMB TV와도 유사하나 5G망 자체에 실시간 방송 전송 서비스가 내재되어 별도 전용 칩 세트 없이 초고화질 방송을 고속으로 이동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DMB TV와 다릅니다. 실시간 방송은 기존 스트리밍 방식과 같이 이용자에게 데이터 요금 부담을 지우지 않아도 되며 맞춤형 광고와 실시간 정보 제공 등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방송사는 TV에서 약점으로 지적되는 초고화질 방송 직접 수신율 문제를 스마트폰 또는 5G망에 연동하는 수신기에서 간접적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통신사는 미디어 확장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싱클레이어는 2019년 6월에 SKT와 ATSC 3.0 표준 기반 초고화질 방송을 국내의 5G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5G ATSC 3.0 기반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시연하여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도 5G와 초고화질 방송망을 연동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여 추가 정보의 사용 및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는 개인 식별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개인 식별 가능 정보인 나이, 성별, 주소 등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구분합니다. 반면 가명 정보는 이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추가 정보의 사용 및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때 가명 처리에서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암호화하거나 프라이버시 마스킹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추가 정보는 가명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일종의 부산물로,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이미지처럼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홍철수로,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이태백으로 대체하였을 경우 홍길동이 홍철수가 되고 이순신이 이태백이라는 일종의 매핑 테이블이 생성되는데, 이러한 매핑 테이블이 추가 정보입니다. 만일 공격자가 추가 정보를 사용하여 원본 정보를 알아내고자 시도하여 성공한다면 홍철수를 홍길동으로 쉽게 되돌려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명 처리 시 추가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삭제되거나 혹은 안전하게 원본 정보, 가명 정보와 더불어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중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법률은 다른 목적에 따라 제정된 법이라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용어가 다르게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의미로 개인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라는 의미로 개인신용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두 법률 모두 개인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에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가명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속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4에 따라 일반 개인정보에 준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가명정보는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에 연관된 객체 소유자 또는 통신 주체를 가명 처리하여 해킹을 방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업종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가명정보의 활용은 개인정보의 남용과 유출, 국민의 개인정보 통제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는 실제 물리적인 이동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사업자로부터 망을 빌려 각종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가상이동통신망 사업 재판매 서비스로 알뜰폰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인 MVMO 모바일 버추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는 정식으로 주파수 사용 권한을 획득한 하나 이상의 이동통신망 사업자인 MNO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의 이동통신망을 임대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 MNO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는 국내에서는 현재 3사가 있습니다. 줄여서 이통 3사라고 부르는데, 이 이통사 중에서는 KT, SKT, LGU+가 해당됩니다.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는 이동통신망 사업자와 동일하게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나 정부나 관리기관으로부터 주파수 사용 권한을 공식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인 이동통신 기반 시설을 소유하지 않고, 이동통신망 사업자의 이동통신 인프라를 임대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체 인프라를 결합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와 이동통신망 사업자의 계약은 199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시장 자유화 분위기에 힘입어 새로운 규범들과 2G 네트워크 기술이 등장하였고,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새로운 2G 네트워크 기술로 제한된 주파수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정해진 주파수 자원당 가입자 용량은 늘어났으나, 새로운 사업자가 주파수 자원을 할당받아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인 MVNO입니다.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는 노르웨이의 센스 커뮤니케이션즈 인터내셔널사 이하 센스가 1997년에 처음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늘려 경쟁하도록 하여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가격 경쟁력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한 이동통신 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 선정으로 이동통신 재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통신망을 보유한 이동통신망 사업자에게는 망 임대를 의무화하면서 망을 도매로 제공할 때 적정한 임대 대가 기준을 정부에서 정하여 경쟁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9년 유선 사업자였던 KT가 이동통신망 사업자인 KTF인 KT 프리텔과 제휴하여 처음으로 MVNO 방식의 서비스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MVNO 방식의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여 MVNO 방식의 서비스 홍보 용어로 알뜰폰이라는 명칭을 선정하였습니다. 개방형 무선 접속망은 무선 기지국 연결에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기지국 OS를 개방형 표준으로 구축하는 기술 또는 오픈런 기술로 구축한 망으로서 네트워크 장비의 하드웨어 종속성을 탈피하여 유연한 기술 진화를 표방하는 5G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개방형 무선 접속망이 당면한 과제는 무선 기지국 프론트홀 인터페이스에 개방형 표준을 도입하는 것으로 프론트홀은 안테나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원격 기지국 장치와 중앙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산 장치 구간을 연결하는 링크로 이를 개방형 표준으로 구축하게 된다면 이동통신사는 다양한 제조사 분산 장치와 원격 기지국 장치를 수요에 맞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어 5G 인프라 구축비 절감은 물론 중소기업도 5G 네트워크 정비 시장에 진출할 길이 넓어집니다. 이 개방형 무선 접속망은 장기적으로 가상화 기술을 적용, 기지국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완전한 분리를 추구하며 PC에 비유하면 개방형 표준 기반인 리눅스로 운영체제를 통일하고 하드웨어는 삼성전자, 레노버, HP 등 제조사가 표준을 준수해서 개발 및 판매하는 것과 유사하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 적용이 유리하고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방형 무선 접속망의 국제 표준화 기구인 오픈란 얼라이언스는 워킹그룹 4를 통해 5G 프론트홀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였으며 워킹그룹 6는 기지국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하고 워킹그룹 7은 소프트웨어가 제거된 화이트박스 기지국 표준을 준비하는 등 이미 기술 상용화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개방형 무선 접속망 기술 개발에는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도 뛰어들었습니다. 이는 향후 소프트웨어 중심 기지국 OS와 아키텍처 전환에 선제 대응하려는 포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거래 수수료는 가상화폐나 NFT 등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 그리고 주식 등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를 분산 원장에 포함한 대가로 채굴자 또는 검증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서 주로 가상화폐 간 거래 시에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채굴자가 임의로 특정 거래를 선택하여 블럭에 포함시키는 일부 분산 원장 시스템에 자신의 거래가 빨리 확정되기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제공함으로써 채굴자가 자신의 거래를 우선적으로 새로운 블럭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인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거래 수수료를 비트코인 단위로 제시하나 이더리움에서는 거래뿐만 아니라 스마트 계약이라고 불리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와 데이터 크기에 대하여 가스라고 부르는 단위의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등 각 가상화폐와 NFT 등 이용 생태계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 이더리움에서 사용자는 이 가스의 가격을 지정해서 자신의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며 해당 거래가 소모할 수 있는 총 가스의 양을 정함으로써 스마트 계약 코드가 무한히 실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신원이 확인된 참여자만 이용할 수 있는 허가형 분산 원장 시스템에서는 거래 수수료를 분산 원장 시스템에 내장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하이퍼 레저 패브릭이 있으며 사용자는 허가가 필요 없지만 참여자는 허가가 필요한 분산 원장에서는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검증자 또는 분산 응용 시스템인 D앱의 개발자에게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그 예시가 이어쓰입니다. 기계 번역은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 언어, 즉 세계 각국 언어 간의 번역을 기계에 맡겨 처리하는 것으로 자동 번역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인공지능, 통계 및 컴퓨터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 번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벽한 자동 번역을 위해서는 인간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한 수준입니다.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 이하 ISP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 이하 CP 간의 계약과 ISP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 이하 CDN 간의 인터넷망 이용 계약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제공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자율 규범입니다. 이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하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망 이용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인터넷 생태계가 상생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총 5장과 14개의 조항을 구성해 ISP와 CP 그리고 CDN 간의 망이용 계약 원칙과 절차, 불공정 행위 유형, 이용자 부호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망이용 계약 당사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준수와 신의 성실 의무에 따라 협상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정당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계약 규모와 내용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망이용 계약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인터넷망 구성과 비용 분담 구조 그리고 콘텐츠 경쟁력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망이용 계약 규제에 무풍지대였던 CP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특징의 핵심이었으며 CP는 트래픽 경로 변경으로 현저한 악영향이 예상될 경우에는 ISP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2017년 페이스북이 망이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접속 경로를 변경하여 속도를 저하한 행위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이 가이드라인은 법률 효력이 부족한 자율 규범이면서 3년마다 재평가해서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사업자 간의 협의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트위치가 이 가이드라인과 망 사용료로 인하여 한국 시장을 철수하는 등 여러 목소리가 있어 향후 개정이 기대되는 가이드라인이기도 합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론은 핵융합 기술을 이용하여 평화적인 목적의 핵융합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핵융합 에너지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플라즈마 상태로 만든 뒤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생산하는데 연료가 무한하고 온실가스와 꾸준히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환경 친화적 무한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지원 아래 미국, 유럽연합, 일본, 러시아 등이 공동 협력하여 진행해 왔으며 현재 중국, 한국, 인도도 동참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까지 핵융합 실험로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핵융합 에너지의 실용화를 위한 공학기술적 실증 시험을 수행하는 국제 공동 연구 개발 사업이기도 합니다. 기계 독해는 AI 알고리즘이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지문에 최적화된 답안을 찾아내는 기술로 사람이 텍스트를 읽고 지문에 답변을 추론하듯이 AI가 문장 속에서 의미를 찾고 답변합니다. 이때 추론은 불가능하지만 사람이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 일일이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도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과거 기계 독해는 알고리즘을 일일이 컴퓨터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알고리즘은 규칙 다발 형태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사람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을 기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례로 수행하도록 규칙 명령을 내려야 하며 수많은 규칙을 일일이 입력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효율이 떨어지며 언어는 본질적으로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을 벗어난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알고리즘을 입력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하는 AI가 등장하였으며 글자와 단어, 문장을 숫자 형태로 인식하여 독해하는 인간의 방식으로 접근해서 컴퓨터가 글자 하나하나를 벡터로 인식하고 처리합니다. 특히 자연어 이해 방식으로 글자를 기계적으로 분석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거나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만들어진 형태를 다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기계 독해입니다. 이 기계 독해 기술은 딥러닝 기술과 접목한 솔루션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글자와 이미지를 인식 및 분석하는 컴퓨터 비전 OCR 기술 고도화와 병행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 단계는 질의응답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가 수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기에 딥러닝, 추론 등의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됩니다.